오늘 지금부터 40분 동안 도시혁신을 통한 포용의 가치 실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포용도시 운동을 함께 하자고 지금 제안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의 국제적인 흐름, 부분적인 게 되겠습니다만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다 분야별로 하고 있는 거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정말로 필요한 도시정책이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는 왜 포용이 필요한가요?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정책의 이슈가 국제적으로 보면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창조도시, 또 네트워크시티,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이었는데 오늘날은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계적으로 거의 보편화된 가치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포용도시라고 하는 게 새로운 큰 흐름으로 어쩌면은 지속가능한 개발조차도 포용도시 속에 포용이 되는 이런 하나의 큰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우리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도시 재생, 또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도시정책에 대한 굵직한 아젠다나 이슈를 어디서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사실 궁금했어요. 그런데 유엔 해비타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엔 해비타트가 처음 시작이 76년도에 본회의를 처음 열었는데, 그러면서 20년에 한 번씩 본회의를 열어왔더라고요. 76년도에 핵심 아젠다는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거, 그리고 96년도에 지속가능한 개발, 주거권,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6년도에 포용도시, 회복탄력도시, 도시권. 이것만 봐도 국제적인 큰 도시정책의 이슈가 유엔 해비타트의 어떤 그런 의제가 강당이 되었구나, 이런 것을 아마도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3차 유엔 해비타트에서는 새로운 도시 의제를 채택을 하고 국가별로 4년마다 이행평가, 현황평가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동안 준비를 좀 해와서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제출을 했답니다. 이런 새로운 도시 의제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포용도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도시계획, 도시정책에 비교적 중앙정부 정책, 지방지자체 정책 등등에 많이 관여를 해왔습니다. 최홍 교수 엄청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도 비교적 많이 관여해왔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좀 지난 정리를 하는 이 마당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뭔가 딜레마 같은 게 느껴져요. 과거에는 정말 주택이 열악할 때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많은 교통시설을 공급하고 또 복지정책을 비롯한 많은 도시정책을 펴주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걸로 믿었어요. 그런데 40년 전만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삶이 더 행복해졌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산업대 신청 건수가 최근에도 계속 크게 아주 기하급수로 늘고 있고, 정신질환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오히려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2023년도에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 우리나라가 57위예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16년도에 OECD가 발표한 자료인데 현재도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OECD 30여 국가 중에 35등.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0.7인데 인류 역사상 1 이하 내로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초유의 사태. 1등도 꼴등인가요? 꼴등도 보통 꼴등이 아니거든요. 자살률 1위예요. 그런데 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가 2004년도에 1위가 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계속 1위예요. 노인 빈곤율 1위예요. OECD가 2008년도에 처음 지표를 조사할 때 1위였어요. 지금까지 1위예요.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진 50세 이상 성인 비율 34개 국가 중에 34등. 우리나라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요? 우리나라 국가 허용지수가 OECD 35개 국가 중에 32입니다. 아마 이 TV에서 보신 분 있을 텐데 좀 시간은 좀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애한테 인제이트 사는 애하고는 놀지를 못하게 하죠.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옆에 인제이트 아파트 애들이 자기네 놀이터에 못 오도록 철조망을 써놨습니다. 곳곳에 쳐놨어요. 그럼 여기를 인제이트 사는 애가 그쪽 놀이터로 가려고 넘어가다가 부상을 크게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게 기단면에 뛰어가지고 9시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이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 이것을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세우려고 그러면은 가는 데마다 주민들이 반대거든요. 위치를 못 잡아요. 왜 반대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내려간다고. 어렵게 서울에서 강서구가 어디에 자기를 잡아가지고 시행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주민들이 알게 돼가지고 막 못 들어오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엄마들이 주민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하는 이 장면이 9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 장애인인데 이런 상황이다. 정말 어떤 마음이겠어요? 요즘 초중고등학교 매년 이제 반 바뀌면은 자기소개를 할 때 반드시 어느 아파트에 사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왜 반드시나? 여기 한번 반드시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끼리끼리 다 그렇게 그룹을 만드는데 하도 못해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도 그끼리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어느 아파트 산다는 얘기를 안 하면 어디도 못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팽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강남 쪽은 어느 아파트 몇 평에 산다를 얘기해서 또 고평수대도 모른대요. 이게 우리 집 현실이에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풍토 속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고 공교육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죠. 얼마 전 최근에요.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 중 하나다.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막한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도시 한복판에서 대낮에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고 있죠. 흉기를 휘두르고. 그 흉기를 사람 붙잡아서 당신과 알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죽였냐?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지금 힘들고 괴로워서 미치겠는데 저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었죠. 나 혼자 잘 살면 될 것 같아도 절대로 사회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 언론에서 신조어가 나왔대요. 주요국 출산율 하락 현상을 인구 부조의 한국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딱 동아일보에서 나왔어요. 이 과기대, 홍콩 과기대 지텐 바스텐 교수가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 한국의 저출산을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인구 중심 접근에서 사회 중심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런 시각에서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라든가 높은 자살률이라든가 노인 빈곤율 이런 등등의 것들이 개별적인 문제 수준을 넘어선 우리의 정말로 심각한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거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저는 근원이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 시스템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경쟁에서 이겨서 승자 독식을 꿈꾸는 청년을 길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양육 방식의 경쟁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시스템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그럼 우리 사회 어째서 우리 사회가 만들었냐? 바로 황금 만능주의 사회의 악순환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악순환은 지금도 더 나쁜 방향으로 계속 순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대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100년 전에 마하트마 간디가 망국의 징조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자들의 급속한 증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심 없는 경제, 인간성 상실한 과학, 희생 모르는 종교. 이걸 현재 우리 사회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100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이대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모든 사회 시스템 바꿔야 되는데 우리 도시 한 사람은 일단 도시 혁신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시급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좋은 도시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조도시를 이끌었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세계 100여 개 도시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도대체 어떤 변수가 도시가 성장하고 성장을 못하는 데 영향을 가장 미치는가, 이걸 찾았어요. 그 결론은 게이 보헤미안 지수예요. 게이 보헤미안, 좀 튀는 사람, 자유분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소위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 얼마만큼 그 도시가 열려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도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도시의 조건 중에 하나는 문화적 다양성, 바로 그 다양성이 상호작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A.B. 갈리온이 어반 패턴 저자죠. 아마 어반 패턴 공부, 우리 회장님 이거 항상 공부했죠. 예.
저도 40여 년 전에 이 책으로 이게 교재했어요. 여기에 나온 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때 봤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메모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좋은 도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한 도시가 되었는가에 결정된다. 저는 이게 좋은 도시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믿고 그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도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곳, 도시 중심부잖아요. 바로 그 도시 중심부를 누구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고 이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봄으로써 그 도시가 좋은 도시냐 그렇지 못하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시대별로 좋은 도시 하나씩만 골라보면은 우선 고대에서 가장 좋은 도시는 제가 알고 본 데에서는 아테네 같아요. 그 시대의 도시 가장 중심 한복판에 아고라라고 하는 시민 광장을 만들었고, 푸닉스라는 정치 집회 장소, 공개된 정치 집회 장소를 만들고,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공개된 재판 장소를 중심으로 두고, 그게 그 시대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도시 같아요. 그럼 근제에는 제 생각에는 워싱턴 DC 같아요. 물론 이건 갈리오의 정의에 의해서 합니다. 도시의 가장 중심부를 거대한 오픈 스페이스로 비워두고 그 주변을 문화시설, 스미소니언 뮤지엄 다 무료예요. 문화시설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냥 개방해주는 이 중심부에는 호텔이니 백화점, 상업시설 일체 허용을 안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 워싱턴 DC가 근세는 가장 좋은 도시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어떤 걸까요? 어느 측면에 따라서 마스타르시티나 지금 시절하고 있는 레홈시티니 이런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갈리온의 정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또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한 도시가 공간이 되었느냐라는 정의에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중심부를 거대한 오픈 스페이스로 남기고 주변에 지금 문화시설을 현재 건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중심부에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BRT 대중교통도로를 중심 교통축으로 만들어서 자동차가 없는 사람도 큰 비용 없이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도록 권력을 짠 이 세종시, 행정신 복합도시가 적어도 현 시점에서 21세기의 가장 좋은 도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도시의 지향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엔 해비턴 3차 회의에서 도시 의제로 모두를 위한 도시, 도시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하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는 도시. 그 관련 정의하고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이 중심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포용성 확대를 비롯한 6개의 의제를 또 채택을 했죠.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우리 도시는 이와는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삭막한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아인슈타인은 이게 포용력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포용력이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서 부족한 공간을 메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혁신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사회문화적 포용, 소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시가 도시혁신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혁신은 포용성 확대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용성에 대한 그 일종의 이론적 근거라 할까요? 그걸 간단히 좀 살펴보면, 우선 여기서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된 그룹이 기존 사회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떤 뜻이에요? 어느 그룹이 어느 집단을 인도적 차원에서 뭐 포용하고 뭐 배려하고 이 수준을 넘어선 얘기예요. 사회 시스템에 편입을 돼야 돼요. 그래서 당연한 권리로서 같이 편입이 되게 하는 그 사회 시스템을 지금 포용이라는 용어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대 플라톤의 좋은 나라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친애라고 해요. 친애. 근데 이 친애는 무엇보다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해진다. 그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세기 중엽에 다윈이 진화론을 폈죠.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경쟁에서 승자가 살아남고 패자가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걸 근간에서 19세기 말에 우생학이 나오면서 소위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정당화하는 그런 논제로 활용이 됐죠. 근데 90년도에 소위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시행이 됐었는데, 소위 인간의 유전자적 다양성을 연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인종 간의 차이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소위 인종적 평등 논리를 과학적으로 제공을 했죠. 최근에 피게트라는 분이 불평등은 개인 능력보다 신분이나 상속이나 제도나 관습 등 소위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포용도시는 68년도에 프랑스 철학자 앙리 드 테브르가 발표한 도시에 관한 권리, 즉 도시권의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는 걸로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도시권과 관련해서 유엔 해피타트 3차회에서 원칙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 내용은 유인물 따로 없는가요? 요 파일은 다 개방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 다 보내서 참조하도록 그렇게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포용 국가론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저서 국가에서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은 소수를 분리해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참 그 시대에 참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포용 국가로는 대체적으로 영국이 이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렇게 집권하면서 출발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제3의 길로 소위 사회 투자 국가를 채택을 하면서 포용 국가론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민주주의에서 신자유주의를 거쳐서 사회투자국가, 또 복지자원주의로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복지국가는 사회정의가 핵심 가치라면은 사회투자국가는 포용이 핵심 아젠다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소위 신자유주의가 80년대부터 성행하면서 뭐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는데 세계화를 가져오고, 그런데 2008년도에 소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닥치면서 그 한계점을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하는 게
세계적으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기구들이 소위 신자유주의 성장론에 대한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을 공식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핵심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성장론을 제시를 하면서 소위 포용국가론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포용국가가 추구하는 가치 세 가지 있는데 두 번째만 보면은 협력적 관계를 통해 생산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함께 추구한다. 그러니까 포용국가는 생산성과 혁신성을 함께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국제기구들의 포용도시 논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유엔 해비타트는 99년도에 포용도시를 기본 주제로 제시를 했고 2016년도에 핵심 아젠다로 포용도시를 제시를 했어요. 아시아 개발은행은 2008년도에 도시 빈민에까지 관심을 확대했고 2017년도에 포용도시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 저도 깜짝 놀랐는데 월드뱅크에서 2009년도에 분배의 정의와 형평성을 모두 보장하는 전략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 본격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OECD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슈로 이렇게 제기를 하고 2014년도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본 틀을 발표하고 소위 지난 정부 때 시도를 하다가 크게 성공을 못한 걸로 보입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을 이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부터 이제 도시 차원에서 포용도시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2017년도에 박원순 시장 때 서울에서 서울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용도시의 개념과 가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포용도시 개념은 모든 사람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장소. 그럼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제 완화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을 포용해야 되겠는가?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인종이 다른 사람,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 나와 소득이 다른 사람, 나와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이런 것을 함께 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넘어서 동물과 식물까지를 함께 포용할 때 포용도시가 완성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이런 포용도시의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포용도시가 주는 사회적 가치는 뭔가? 이 5개 중에서 4번, 5번만 잠깐 보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생각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한다. 이게 딴 책이 없어서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신뢰성이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포용은 소위 플러스성을 창출한다 하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 포용도시는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포용성과 혁신성의 상관관계를 찾아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포용국가로는 포용성과 함께 혁신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래서 포용성과 혁신성은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관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그럴까?
마침 OECD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실증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그 가로축이 허용성이에요, 허용성. 세로축이 창조성, 혁신성. 허용성이 증가하면서 혁신성도 같이 증가하느냐, 관계가 없느냐, 아니면 반대냐. 또 같이 증가, 여기가 북유럽이에요. 또 서유럽하고 미국, 일본은 여기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건 딱 들어오죠. 통계한 사람이 0.8 이상 늘렸다고. 통계만 잘해주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석 심리학도 기본적으로 전개의 근간을 두고 나온 하나의 학파인 것 같습니다. 이완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강대항. 이거 여기 철판이고 여기 돌멩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난 직접 작품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경제적 가치로 하면 얼마겠어요? 이거 뭐 다 해봤자 몇 천만 원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25억에 30억 한단 말이죠. 그것은 돌멩이 하나하고 철판 딱 갖다 놨는데 둘이 만남으로써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도 안 되겠어요. 마더 테레사도 같은 개념의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역사상 가장 긴 제국을 유지했는데 가장 큰 동력이 뭐냐? 어떤 동력으로 그랬냐? 대체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이방인들, 소위 식민지 전쟁에서 이기고 난 식민 대상이 된 그 국민들을 로마인으로 허용한 그 로마인들의 소위 개방성과 포용성이 참는 로마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도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금년에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세 분, 수상한 사람들의 핵심 연구 성과가 이거죠. 소위 포용적 제도가 있는 나라일수록 다수에게 경제 참여 기회와 정당한 성과 배분 기회를 주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돕는다. 참다운 포용은 혁신을 내포하고 참다운 혁신은 포용성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용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실현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실현하려면 소위 인권과 평등을 존중하는 정책과 제도가 구축돼야 돼요. 그런데 정책이나 제도가 이거 그냥 만들 수 있나요? 사회 분위기에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제도를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두 번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 풍토가 조성이 될 때 소위 말하는 허용도시간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 차원에서도 뭐 구체적인 것도 나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람들, 서로 이해관계는 목소리, 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도하고 정책도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먼저 간 나라들이 어떤 포용도시 정책을 폈는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영국은 보니까 거의 토니 블레어 정권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소위 취약지구나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10년도에 지역중심법, 더 로컬리즘 액트를 제가 그냥 중심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역중심법을 제정하면서 소위 지역 공동체 역할을 강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소위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참여 학습을 통해서 도시 포용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건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포용도시 정책을 취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이미 2000년 이전부터 사회복지 정책과 도시 정책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를 엄청나게 고민을 해온 것 같아요. 제가 LH 연구원장으로 동참하면서 이걸 해보려고 엄청 시도를 하고 복지방으로 했는데 또 가다가 약간 그만두면서 그냥 시집이 됐는데 아무튼 이걸 2000년 이전부터 프랑스가 해왔고 2003년도에 ANRU 국가도시등 기구를 설립하면서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 같은 도시 민간 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를 했고 그 달러법 도시와 통합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포용도시 정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제3세계 북청군에 있어서 제가 이동을 했는데 여기가 도시 빈민공동체에 저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하고 참여를 이렇게 확대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나름 포용도시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해서 참고로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시 재생 정책 같은 비슷한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도시 차원에서 그럼 어떤 포용도시 정책을 펴느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하고 대중교통과 같은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역경제 다각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면은 중소업체들 다 없어지고 대기업들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포용적인 도시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욕은 도시계획을 할 때 사회적 배제 문제를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뉴욕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스턴시가 아예 포용도시 구축을 위한 4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재개발 재건축 할 때, 특히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용적률을 플러스 더 주면서 그것의 일부를 좀 임대주택이나 저수질 주택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면 안 하지 그건 못 받아주겠다. 이게 우리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나라 다 비슷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조금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민간들이 주택 건설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주택 건설 호수의 20 내지 30% 정도를 그것은 저소득자 주택으로 하는 것을 다 의무화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한테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건설업체나 주민들 반발 안 하냐? 자기가 제가 오래 살았지만 한 번도 그게 이슈화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함께 사는 거래. 아파트 건설하면 함께 사는 걸 다 그렇게 알고 있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지 정말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시티요.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 하면 당연히 IT 기술을 접목해서 편리하고 때로는 안전망도 만들기도 하고 당연히 IT 기술이 핵심이에요. 며칠 전에 스톡홀름 대학 교수하고 코펜하겐 교수가 자기네 나라에서 스마트 시티의 성공 사례를 발표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서울 올라왔어요. 두 사람 발표를 듣고 저는 엄청 처음에 실망을 했어요. IT 기술 뭐 이것은 시작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얼마큼 높이고 자연자원을 얼마큼 보존하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은 좀 다르겠지. 똑같아요.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그래서 돌아오면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 올라왔다 했는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마트 시티가 뭔가? 스마트한 시티. 그럼 결국은 우리가 바람직하고 지향하는 미래장벽 지향하는 도시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우리는 기술 지향적이고 IT 기술이 접목되고 기술 지향적인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북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지속 가능한 이 도시를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도 잘 이어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들은 이제 크게 포용도시 정책을 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그나마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원시가 지속가능 발전 의제의 실현을 통해서 포용도시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고 실천 수단으로 공유 냉장고 프로젝트, 또 자원순환 공유박스 프로젝트, 참여형 행정, 또 열린 행정 등등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원시의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원칙과 수단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시민 참여형 모두를 위한 목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의지한다.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은 기업 유치. 지금 이전 시장 우리 잘 알잖아요. 저하고도 아주 프로젝트 많이 하고 우리 학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오로지 시장 머릿속에는 기업 유치예요. 왜? 용인이나 화성한테 다 빼앗겨버려요. 시장으로서 제일 급선무란 말이죠. 그런데 기업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마침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글로벌 500대 기업의 CEO의 30% 이상이 인도인이에요. 놀랍죠? 왜 인도인인가? 그 책에서 나왔는데 소위 모두를 포용하는 힌두교의 종교적 철학적 사상을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도 출신 교인들이 소위 상생적인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이렇게 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용도시 정책은 소위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지금 지향하고 있는 ESG 경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은 우리나라가 포용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까를 찾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쭉 한번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주거복지 체계 강화, 대중교통 녹색부동 중심 인프라 구축, 공정하고 다원화된 지역경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공간 확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추구, 누구나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그래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참여 확대. 되게 이런 정도로 정리가 돼요. 또 봐도 해놓고 나니까 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캐시스 마크를 크게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들어요? 이건 다 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있고 회장님 맨날 같이 보고서 많이 했지만 다 역점을 둬서 하고 있고 저도 엄청나게 많은 이 관계 레포트 국토부나 한강부, 농림부, 환경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허용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요? 이게 의문점이 되잖아요. 원인이 뭔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정리하는 걸 멈춰놓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도시 정책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우리 도시가 이 삭막함을 벗어날 수 있을까? 쭉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그동안 소위 포용도시 형태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머리로 해왔구나. 다른 선진 국가들 하니까 하고 또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복지 정책도 하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해왔구나. 그런데 헬렌켈러는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고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님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그러니까 사랑이 정말로 가슴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의 가치 실현을
정말 가슴으로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 사회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현 시인의 바다나 사면인데 시간상 좀 찍어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작품을 초대해 서로 엉켜 살며 평화롭게 사는 오로지 잡풀만의 땅을 위해 나 바다나 사고 싶네. 잡초가 따로 있습니까? 잡초였지만은 요거 키워 좀 괜찮아. 키우겠다 마음먹은 순간 그건 야생화로 변하면서 화초가 되죠. 사회로부터 방치된 소외계층은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그건 사회 악이에요. 사회를 해치는 집단인데요. 그렇지만은 사회가 그 소외계층을 포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돼서 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좋은 계획가, 좋은 정책가는 어떤 사람인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실제 계획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좋은 계획가는 현재 문제 해결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고 대상 지역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사회계층을 배려하는 철학을 지닌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애쇼 그림인데 물고기가 붕어인지 잉어인지 점점 하얘져가지고 하늘이 돼버렸어요. 요거 갈매기인지 뭐 새가 점점 하다가 까매져서 바다가 돼버렸어요. 애쇼는 여기서 뭘 말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 바다, 물고기, 새는 다 다른 사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가, 정책가는 모두를 포용하는 용광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바로 계획가인 우리에게 따뜻한 가슴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취약 지역 변사 평가로 갔다가 찍는데 차가 못 들어가요. 경사도 그렇고 그 주민들이 막 호소를 하는데 여기서는 저 밑에서 600원 한 연탄을 저 위에는 1,800원 이하 좀 치고 오지라는 겁니다. 500원 하는 벽돌 1,200원, 1,500원 줘야 겨우 구한다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취약지역 주민들이 벽돌 한 장, 연탄 한 장도 더 비싸게 구입해서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들의 아픔을 함께 정말 가슴으로 느끼면서 문제 해소를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가슴은 따뜻한 가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쭉 활동하던 걸 정리하는 마당인데 비교적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했고 조금은 이슈화되기 전에 좀 먼저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좀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건축 문화에 대해 좀 관심을 가졌었고 또 환경 보존에 관심을 가졌고 이럴 좀 최저임하고도 같이 많은 활동도 했었는데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도시 재생, 또 주민 참여 도시계 근저의 또 도시 재생 조금은 제가 좀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힘든 일도 많았고 정말로 외로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점에서는 저는 허용도시가 가장 큰 제 관심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는 에너지를 따뜻한 도시 만들기 운동에
좀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강의 그동안도 많이 했고 또 하고 앞으로도 계획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대단이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제가 발버둥 쳐봤자 대단히 제한적일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학회 활동가가 뭐 활동을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하고 있었지. 지금은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국토도시계획회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 각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모아지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후마니타스 정신이 깃든 따뜻한 그런 곳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회가 화용도시 운동을 선도해 주기를 제안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